자, 위즈덤 컬리지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 미국 시장 개장 시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만 경제 유튜버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상함입니다. 오늘 잠깐 제가 사랑니 문제가 있어서 혹시 발음에 대해서 부정확하더라도 혹시 이해를 부탁하시면서 오늘 개장시황 앵커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니를 뽑으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요, 사랑니가 뽑은 건 아프세요? 아닌데요. 이제 사랑니가 나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하기도 하고 여기가 살짝 부었네요. 아, 지금 사춘기세요? 지금 사랑니가 나는 건 사춘기신데.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춘기 우리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자, 개장 시황.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가장 처음에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오늘 가장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표들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이미 주목해봐야 할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나왔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측치를 아주 크게 하향하면서 실제가 사실상 300bp, 거의 3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소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뭐 주식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로는 이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달에 예상치를 거의 한 20포인트 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전달에 너무 높았던 예측치를 조정하는 정도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오늘 재미난 정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오늘 여러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사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약 12시간, 뭐 13시간 정도 뒤에 나올 중국 관련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인데요. 일단 이미 어제 중요한 지표인 중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라는 지표를 계속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산업 생산이라는 지표가 발표되는데 약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비슷한 지표를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중국의 실직률이나 MB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나 실직률 혹은 생산에 관한 지표들이 여러 개가 발표가 될 예정이로 만약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 주식에 관련해서 사실 어저께 나온 데이터가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 드리면 사실 어저께 금리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중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예금 금리를 줄이라고 원래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긴 했지만 정확한 지표가 나왔어요. 약 0.55%의 예금 금리를 줄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소비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예측과 동시에 그리고 또 여러 돈들이 대출 자산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제자로 항생이 거의 한 1.7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자꾸 중국 사람들이 예금을 하니까 뭔가 불안하다고 계속 예금하니까 예금 금리를 줄여서라도 더 이상 은행에 돈을 쌓아놓지 말라고 신호를 주면서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거네요. 일단 여러 가지가 좀 섞였는데 원래 중국 어제 시장 자체가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지금 좀 안 좋은 소비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출 거다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맨 처음에는 그거를 동결시켜 버리니까 안 좋은 반응이 있다가 나중에 예금 금리를 낮춰서 조금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돈을 넣어주겠다는 발표를 함에 이어서 갑자기 항생이 급작스럽게 12시 이후에 폭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여러 부분들이 합쳐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금리를 뭐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리도 뭐 2개인가 3개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는 동결하지만 예금 금리를 줄여라, 낮춰라라고 해서 사람들의 긍정적인 그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요즘에 그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그 결과가 나왔죠, 지금? 이미 나왔는데 아주 네.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왔고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튀르키예가 이제 개표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뉴스를 갖고 오긴 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득표율이 50%에 미달하면서 49.6%가 나오면서 결선 투표라는 지금 현재 후보들 중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다시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를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것으로 관해서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사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세하기 시작하면서 터키의 증시가 6%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지금 터키에서 지금 나토와 러시아의 중간 입장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나토 내에서 스웨덴이 조인하는 걸 막고 있는 바로 대통령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러시아의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터키와 리라화에 사실상 강력하게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사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 나오는 케말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2순위고 이 둘이서 결선 투표를 갈 예정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마 우세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약간 조금 날아오르는 조금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국제 약간 정세가 좀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 교체를 하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야권이 거의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민주주의 쪽으로 군부 정권이 아닌 민주주의 쪽으로 옮기려 하려는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소식들이 지금 사실상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13F라고 해서 기관급 투자자가 어디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혹은 뭐 유명 투자자들이 뭐 어디에 투자를 약간 어떤 걸 팔았는지를 알려주는 문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들이 좀 왔다 갔다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특히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주식들을 조금 팔기도 했고 이머징을 좀 팔기는 했지만 또 빅테크를 사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머징 마켓이 조금 집중되는 정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러니까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한번 당선이 될 경우 일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선거 끝났던 거는 50%를 못 넘었기 때문에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친러시아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친러시아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신흥국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신흥국 투자해봐야 일단은 지금 터키 자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 쪽에 속하는 쪽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 러시아 쪽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사실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머징 마켓이 지금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브릭스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친러시아 쪽에 가게 되면은 약간 미국의 약간 움직임들이 좀 주춤해야 한다는 좀 그런 결과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국 선거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태국 선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진행되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 관한 투자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기사를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사실 정권 교체가 좀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여러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이게 헤드라인으로 떠 있어서 네.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야기도 들어봤고. 근데 이게 조금 후에 얘기해 주실 13F, 그러니까 분기 공시, 지분 공시죠, 지분 공시. 지분 공시와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지금 재미난 거는 레이 달리오라는 투자자를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실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무슨 상황에도 안전한 투자처를 만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머징 마켓의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사실 정세가 사실 누가 봐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터키도 지금 대통령에 관련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지금 군부 정권이 없어지나 약간 흔들리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도 사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나라들에 관해서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중국을 칭송하고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해라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머징 마켓에 관련한 주식들을 팔고 재미난 건 AI 투자 쪽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AI 투자에 관해서 사실 이분이 AI 투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 회사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결국 AI 투자를 할 거면 사람들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빅테크 쪽으로 투자가 선회가 됐는데 원래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사실 빅테크 투자를 잘 안 좋아하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될 재미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제 워렌 버핏이나 칼 아이칸, 다니엘 로비라는 사실 유명한 투자자분이 지분 공시가 곧 나올 예정이고 사실 제가 이번 13F가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헤지 펀드들이 3월 말까지의 지분을 공시하는 건데 이게 은행들 사건이 3월 말에 터진지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 사실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사면서 이 은행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까를 보면서 여러모로 배울 것도 많고 지금 현재 이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장후에 발표될 이 투자자들이나 헤지펀드들의 13F 공시를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3F 이거 기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이 달리오가 신흥국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신흥국 쪽에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 미국 편이야 러시아 편이야 중국 편이야 이런 거 편가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신흥국 투자보다는 오히려 AI 투자 결국 빅테크 투자로 좀 돌아서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다음 이야기 뭘 들어볼까요?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난 스케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프리뷰하듯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정말 빼놓을 날짜가 사실 굳이 얘기하면 수요일 빼고는 오늘 중요한 날짜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수요일 날은 바이들이 출국을 해서 이제 금요일 날은 G7 정상회의를 하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발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가 어떤 품목들을 러시아와 거래하지 말라였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G7에서 발표될 거는 어떤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거래하지 말라라고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의외로 최근 미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해서는 의외로 지금까지 나온 뉴스나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대응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중국 경제 협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중국 내 기사의 내용인데 네. 서방의 균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이 G7 내에서도 중국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G7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시장에서는 되게 크게 좀 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러시아 쪽 관련한 부분들이 진짜 이번에 바뀔 내용들이 좀 크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 쪽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선반영된 부분들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저 관영지가 보도한 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면 중국 쪽 주식들에게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아, 높고요. 다만 여기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아마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큰 부분, 아마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7 아무래도 굉장히 긴장이 되죠. 자, 이 자리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 규제책 또 어떤 게 논의가 될지 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책을 논의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자,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 G7 한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스케줄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요일 말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수요일 말고도 이번에 금요일에 이제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담이 사실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재미난데요. 이제 버냉킨 전 연준 의장은 최근에 파월에 관해서 저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쳤다. 이제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사실 유명한 게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해버려가지고 주식이나 경제가 폭락해가지고 실업률이 폭등한 적이 있는 전 연준 의장으로 유명을 한데요.
결국 지금 이 사태가 있을 때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밑에서 일했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아마 늦게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격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지금 이 둘이 만나서 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재미난 이야기들 그리고 아마 파월의 앞으로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별 3개를 줄 정도로 좀 중요도가 높은 대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서는 사실 G7이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는 곧 있을 이제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고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반대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사실상 온건파들이 좀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부채연대 협상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부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전의 발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6월 중순 정도까지, 아마 6월 10일 혹은 15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6월 1일이라고 불리는 날짜 이후로도 이거를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악영의 악재에 가까운 소식이 이번 미팅을 통해서 뭐 결론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그런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엑스데이트가 지나고 나서야 시장에선 조금 더 불안감이 커질 거지 그 이전에 뭔가 시장 불안감이 아주 커질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 의견이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애널리스트들이든 이제 투자자든 사실 예전에 이미 이런 부채한도 협상안에 관해서 이제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부가 셧다운을 하기 전까지 혹은 만약에라도 이제 신용등급 하향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들 그리고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 스케줄까지 봤다면 이번에는 뭐 거의 어닝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긴 했는데 이제 막바지에는 항상 유통업체들 실적 발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느 기업들 실적이 예정돼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좀 재미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예상돼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는 않겠지만 누홀딩스 월콜스라는 예전에 이제 성장주 시대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기업들이 어닝이 예약되어 있고요. 사실 이 기업들 말고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재미난 기업들의 어닝이 이제 예상되어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이번 주에 어닝이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홈디포, 타겟 그리고 뭐 월마트 등 여러 유통기업 그리고 도매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기업들이 사실상 이번 주에 어닝이 기억되어 있는 만큼 사실 경기방어주 쪽에서는 전 조금 이번에 유동성이 좀 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아마 이런 기업들도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뉴홀딩스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장도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유명했던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 뱅킹 사업이나 여러 핀테크 쪽으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성장주 쪽이 그렇게까지 좀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서 워크호스와 누홀딩스 양쪽 다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죠. 알겠습니다. 그 파월 의장하고 버냉키 전 의장하고의 이 대담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짚고 있는 외신들이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거를 미리 짚어주는 외신은 없었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재미나거든요. 결국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밑에서 파월 의장이 일했던 만큼 아마 좀 어느 정도 진솔한 대담들이 오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번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 너무 늦었다라고 아예 대놓고 지적을 했던 만큼 아예 그런 질문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보다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토론, 대담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에 발표된 중국 관련한 지표들도 있고, 저번 주 일요일에 발표된 중국 관련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중국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프리장에서도
여러 중국주들이 2,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여러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에 나올 지표가 만약에 산업 관련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13F가 공시가 되면서요. 이 13F 공시에 따라서 은행주들도 출렁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F에서 헤지펀드들이 은행주가 3월 달에 많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리고 또 요거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연준의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바 청문회에서 은행에 관련한 청문회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레귤레이션이 추가될 거냐, 어떤 규제가 더 추가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옴에 따라서 은행주가 개인적으로는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됐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 분위기 함께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지금 시작과 함께 일단 뭐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나스닥 지수 0.1%, 다우 지수는 0.07%, S&P 500 지수 0.12% 그냥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이제 아마존을 비롯한 경기 소비재 이쪽이 지금 이익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존 현재 1.39%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성장률 가장 좋았던 섹터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였었죠. 그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인 메타가 오늘도 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엔비디아 0.3%, 그리고 AMD는 뭐 약보합 정도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한 가지가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찰스 슈왑도 오늘은 한 3.2% 정도 오른 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크게 달라지진 않은 상태고 빅테크 기업들도 그냥 혼조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0.2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0.2% 하락, 구글은 0.4% 하락, 테슬라는 0.2% 하락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지금 많이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소파이가 굉장히 유명하죠. 소파이는 그 핀테크 기업이죠.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8% 정도 하락한 채 시장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태고,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퍼스트 솔라, 이 종목도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현재 2% 정도 하락한 채 시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혹시 유선남님 초반 분위기 뭔가 눈에 띄는 거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 제조업 지수가 맨 처음에 나오면서 사실 맨 처음에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사실 이게 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오고 나서 거의 한 0.3%, 0.2%만 빠진 것 말고는 장에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그냥 상승분을 반납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메타, 찰스 슈왑 이 세 가지 회사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지금 뉴스를 방금 찾아봤는데 딱히 그렇게 보여지는 건 없고요. 찰스 슈왑 쪽에서만 지금 현재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를 이제 목표 주가의 상향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메타와 아마존 쪽에서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앨범알 우리 리튬 광산이죠. 굉장히 큰 리튬 광산. 이 리튬 광산이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건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SQM 강산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또 칠레의 SQM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도 1.4% 올라가고 있고요. 피드먼드 리튬 역시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EV 차징 네트워크 충전소 업체죠. 충전소 업체도 지금 블랭크 차지가 2.33%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BLKN 아이고 잘못 썼네요. BLNK죠. 블링크 차징이 현재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차지 포인트
자, 차지 포인트 역시 오늘은 한 1%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전에 히트맵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세와 약세를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간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선아님 이제 거의 장 초반 분위기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번 주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인 만큼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G7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산업 지표 혹은 소비 지표까지 다 나오는 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 모쪼 다들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5월 15일 월요일 개장 시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선함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 출발 분위기는 다소 혼조 상태죠. 보합 상태이긴 한데 자, 이 분위기가 장 후반에는 좀 신나게 좀 힘차게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